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선택, 오로지 그리고 반드시 성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2026년 국어 올케어반 진행하는 강사 송희진입니다.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자면은 저는 현재 베리타스 S에서 수업을 하면서 대치 두각학원, 대성마이맥 인강을 찍고 있고요. 강대 기수, 그 다음에 두각까지 윈터스쿨을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제목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수능국어 정규반을 올케어반이라고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형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소형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모두 다 잡는다, 올 케어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정한 건데, 대형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한다면 강의력이 검증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게 있겠고요. 소형 강의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어떤 1대1 코칭이나 관리가 좀 세심하게 들어간다가 있겠죠.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고3 수업을 하면서 절대 수업만으로 되지 않는다. 국어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리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 결과 이렇게 좋은 입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누적치로 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일단 1년치만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랑 조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직접 지도를 받고 첨삭을 해주실 선생님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수능 국어라는 게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수능 국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직 그 수능 국어 수업을 뭐를 들을지 선택을 못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선택을 해놓고도 과연 대형을 듣는 게 맞을까? 이 수업을 듣는 게 맞을까? 하는 불안함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 강의를 쫓아가는 거에서 오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대형 강의를 쫓아가가지고 성적이 나올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말,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더라. 그래서 이제 각종 어떤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핫한 국어 교육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된다라는 말이 유행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국어 성적을 올리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수업을 듣고 끄덕인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사고 과정에 대한 교정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대형 강의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강의는 사실 어떤 강의냐면은 선생님의 어떤 원맨쇼, 퍼펙트한 원맨쇼를 보고 오는 거죠.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완벽한 흐름으로 퍼펙트한 쇼를 보여주면은 그거에 감명받고 오는 정도다. 사실 그 강의를 듣고 성적이 오르기라는 건 100명에 진짜 한 5명, 10명도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의 어느 점이 힘든 것이고, 그래서 왜 올케어가, 그러니까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국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글이 아니라 글자를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글이 아니라 글자를 읽는다는 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휘력이 일단 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글자만 읽고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새 많이 나오죠. MZ세대들의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어휘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력이 일단 부재하기 때문에 글자, 그러니까 쓰여있는 문자나 기호 자체는 읽고 있어도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글을 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후순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글이 아니라 글자를 읽는다,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맥락을 읽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독서 하나, 문학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5년 9월 고2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지문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케이스입니다. 일부러 고2 모의고사를 가지고 온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이제 고3을 대비하고 있다면 아마 고2 모의고사를 실제로 봤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거는 글자가 아니라 글이죠.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이 연결되어 있는 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맥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드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조 과정은 세탁물의 수분 함량 비율인 함수율과 건조 속도에 따라 예열 구간, 항률 건조 구간, 감률 건조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얘와 얘와 얘를 비교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다 깨달아요. 왜냐면 구분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뭔가 구분을 하고 비교를 해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먼저 예열 구간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예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항률 건조와 감률 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나는 그들을 비교해야 돼 까지는 앞서 말했다시피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읽어볼게요. 예열 구간은 건조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고온의 공기에 의해서 세탁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 이 구간은 건조 과정 초반이므로 세탁물의 함수율이 가장 높다.
여러분, 그리고 어머님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열 구간부터 여기 끝까지 두 문장이 나왔어요. 그 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잡으라고 하면 뭘 잡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많이들 잡는 게 이런 거 잡죠.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 함수율이 가장 높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왜 잡냐라는 거죠. 그냥 아이들한테 이걸 왜 잡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뭔가 문제 나올 것 같아서요. 뭔가 빨라진다 이런 말 나오면 선지에 나올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글자, 글 단어만 읽은 거지 이 앞뒤의 맥락을 읽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건조 속도가 빨라지고 함수율이 가장 높다라는 정보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 문장에 있습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세탁물의 수분 함량 비율인 함수율과 건조 속도에 따라 예열 구간, 항열 건조 구간, 감열 건조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개를 구분하고 비교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함수율과 건조 속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 문장을 끌고 와서 건조 속도와 함수율을 잡는다. 이게 맞는 얘기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거를 앞 문장과 끌고 와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보이는 글자만 그때그때 판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는 걸 이렇게 앞에서 연결해서 문맥을, 맥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국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맥락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절대 국어에서 1등급 하다못해 2등급도 받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문학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개모에 놓인 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풀꽃더미는 굳이 따지자면 긍정적인 시어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시어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 풀꽃더미 이렇게 길 가면서 풀꽃더미 보면 막 밟고 싶어져요? 막 때리고 싶어져? 그러진 않죠. 풀꽃더미 그 글자 자체로만 보면은 긍정? 부정?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혹은 글자 자체로만 보면 굳이 따지자면 긍정적인 느낌이 더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읽는 거는 글자가 아니라 글, 그러니까 맥락을 읽고 있잖아요. 자, 나를 밀어달래요. 어디로? 바다로요. 근데 내어 밀듯이 어디로부터 멀어지게끔 어디로부터? 수양버들 나무와 풀꽃 더미와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내어 밀듯이에요. 그러면 얘로부터 내어 밀어달라는 거는 여기로 향하겠다라는 걸까요? 여기서 멀어지겠다는 걸까요? 멀어지겠다는 거죠. 그럼 얘네와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시어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읽어야 되는데 독서든 문학이든 간에 이 맥락을 읽지 못한다. 그런 케이스는 성적을 내기 힘들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정말 이해를 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피딱지라고 되어 있죠. 피딱지라는 단어를 단어만 보면 보통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안 좋게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뭔가 상처, 딱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맥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를 향해 품었던 분수 같은 열정이 피딱지처럼 엉켜서 상처가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낳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그래서 피딱지 진짜 나쁜 걸로 해도 돼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왜? 피딱지처럼 엉켜서 상처가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낳지 않고 싶대요. 나 이 피딱지 가져가고 싶대. 한 열흘이라도 더 앓고 싶대요. 왜? 이게 내가 사랑했던 기억이자 사랑했던 흔적인 거야. 난 이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피딱지를 단어만 보고 부정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이 맥락을 보고 긍정적인 시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독서랑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이런 식으로 글자가 아니라 글을 읽는 태도다. 근데 이거는 수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대1 코칭에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그거를 잡는 게 바로 수능국어 올케어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이 수능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반드시 관리가 동반돼야 되는 이유. 학생들은 보통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아니라 지문을 믿게 됩니다. 왜냐면 지문을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문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지문보다도 우리는 문제를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지문을 읽는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읽고 문제 푸는 시험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만들었냐면 출제자가 만들었죠. 그럼 우린 자꾸 지문에만 자꾸 얽매이면 안 되고 출제자가 왜 이렇게 문장을 썼을까? 출제자가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을까?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했을까? 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문을 읽느라 급급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읽지 못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또한 1등급, 2등급 받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게 뭐냐? 그 문제가 원하는 말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쉬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기억에서 디귿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미 발문에서부터 비교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의 의도가 비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달리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두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죠. 역시 비교구나. 이 정도는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이 더 알아줘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을 공차를 찾으라고 하니까 제가 그 기역, 니은, 디귿 있는 파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고3 기출입니다. 가볼게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중간에 살짝 자르긴 했지만 반면에는 어떤 거예요? 완벽하게 뒤집는다는 뜻이죠.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다. 근데 지금 반면에가 나왔다는 건 반면에를 기준으로 앞과 뒤가 뭔가 뒤집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뭔가가 달라졌다는 뜻이잖아.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뭐가? 잘 모르겠나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사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은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 뭐라 그래요?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은 원래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점. 그러면 이 말은 선의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 반면이라 그럼 뒤집힌 게 뭐냐 이거야. 뭐가 보였어야 되냐? 공시 방법이 보이셨어야 돼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유 인도로 공시가 된다고 했는데 니은 디귿 그 뒤에 있는 거는 등록 등기로 공시되는 등록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었던 거죠. 이때 그럼 봐봐요.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래요. 근데 반면에가 나왔다는 건 앞뒤가 뒤집혔어. 그 말은 뭘까요? 점유 인도로 공시되는 물건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갈까요? 이렇게 읽었을 때, 이렇게 읽으면서 그럼 결국 원하는 건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점유 인도로 공시되기 때문에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역과 등기 등록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니은, 디귿을 구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혔어야 되고요. 문제로 갔을 때도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달리 모두 했을 때 볼게요. 기역과 디귿은 니은과 기역은, 디귿과 기역은, 기역과 니은은, 기역과 디귿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기역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문제는 니은, 디귿을 비교하는 건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역과 기역이 아닌 것을 비교해달라. 기역과 기역이 아닌 것의 차이는 뭐냐? 기역은 점유 인도고 니은, 디귿은 등기 등록인데 얘네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걸 가가지고 기역 찾고 디귿 찾고 기역 찾고 니은 찾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출제자는 기역과 니은, 디귿의 명확한 차이점, 선의 취득이 된다와 되지 않는다를 묻고 있구나. 그거에 맞는 것을 찾으면 그게 출제자의 의도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게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읽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100%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문제의 답을 맞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훈련 또한 수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1 코칭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케어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도 한번 가볼게요. 친구들이 소설 같은 게 나오면은 본문을 읽는 데만 되게 힘을 쓰는데 저는 복이랑 앞부분 줄거리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본문은 출제자가 쓴 게 아니라 작가가 쓴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출제자가 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출제자한테 초점을 맞춰야죠. 자,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김동리의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읽고 들어갑니다. 친구들이 앞부분 줄거리를 되게 가볍게 보는데 저는 이 앞부분 줄거리와 중략 부분 줄거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소설 기출을 풀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모든 소설 기출의 앞부분 줄거리, 중략 부분 줄거리가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게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걸 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겠구나. 이걸 줘야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되겠구나. 이걸 줘야 문제를 푸는데 아이들이 뭔가 최소한의 정보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부분 줄거리를 날려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앞부분 줄거리를 읽을 때 또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천천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이 출제자가 써준 보기를 출제자가 쓴 앞부분 줄거리랑 연결을 해야죠. 본문은 작가가 썼을지라도 이거는 출제자가 썼잖아. 그럼 가서 볼게요.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장수 영감의 딸 개연과 맺어주려 하지만 개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이걸 읽으면서 와 막장이다 이러면 돼? 안 되지. 그게 아니지. 여러분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예요? 애초에 보기를 제대로 읽고 왔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여기서 역마살이 뭐야? 떠돌아다니는 팔자. 그럼 이 역마살을 보기에 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아들 성기에 떠돌아다니는 운명 때문에 얘가 떠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옥화가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운명을 수용하려고 한 거야? 운명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최장수, 얘를 정착시키려고 운명을 거부해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개연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했대요. 그럼 정착시키는 거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어. 운명에 저항하는 거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뭐라고 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즉 뭐예요? 이제부터 운명을 결국 수용하는. 얘가 역마살을 받아들이는 스토리로 전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읽고 앞부분 줄거리로 왔을 때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출제자가 지금 얘가 역마살을 받아들이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문만 열심히 읽는 친구들 1, 2등급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내가 방금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맥락을 읽을 줄 알고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연습을 한다. 그게 1대1 코칭으로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즌 1, 2, 3, 4로 나눴을 때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비기닝, 시작이고요. 시즌 2 포커싱을 맞추고 시즌 3 부스팅, 촉진되고요. 시즌 4 파이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시즌 1, 2, 3, 4의 문학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스탠다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운문문학, 산문문학, 그러니까 시나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이 자주 사용하는 문학 개념어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시즌에 할 거는 기준을 세우는 일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 포커싱 시즌에는 문학 교재 이름이 익스텐드예요. 익스텐드가 무슨 뜻이냐? 넓히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도구들을 외웠어. 어떤 기본적인 도구들을 익혀서 기준을 세웠어. 그럼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을 넓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 독해 원칙이 확립되고 문학 개념을 배워도 지문 분석에 좀 초점을 줄 겁니다. 근데 그걸 넓혀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보기와 선지의 중요성으로 갈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보기와 선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익스텐드를 하고 이제 시즌 2부터 우리가 EBS 수능 특강이 들어갑니다. EBS 수능 특강 전지문 수업을 해줄 거고요. 전지문 수업하고 전지문 분석집도 따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즌 3로 가면은 이제 분석으로 가야죠. 이제 스스로 배웠죠. 기준도 세웠고 그 기준을 토대로 확장도 했으니까 이 기본 기준과 확장된 기준을 토대로 스스로 5개년 기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이 스스로 분석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교재만으로 공부를 해도 완벽하게 기출 분석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즌 4 파이널까지 이 5개년 기출 분석이 이어지면서 수능 완성하고 EBS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친구들 묶어가지고 EBS 끝이라고 하는 교재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로 가서 보면은 독서는 맨 첫 번째가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예요. 첫 번째가 물음표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독서를 읽는 방식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물음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곧 느낌표, 깨달음으로 바뀔 것이고 그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물음표에서 배울 거는 이 문학이랑 비슷해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독해를 읽을 때 지문을 읽을 때 뭘 해야겠다, 뭘 잡아야겠다, 어떤 생각을 해야겠다 라는 기본 독해 도구를 배울 거고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물음표를 일단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지? 이거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즌 2로 가게 되면은 시즌 2, 3에 묶어서 느낌표로 갑니다. 이때 5기를 품다라고 하는데 이 5기가 5개년 독서 기출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서 배워온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배워온 이 풀이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5개년 기출을 분석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로 바라보는 미래, 그 해의 6월, 9월 그리고 교육청 기출들을 토대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우리가 수능을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이때 사설 독서 매우 많이 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강식으로 인강을 열어주긴 하겠지만 현강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2의 개념을 끝낼 거고요. 시즌 3의 문법 심화로 가가지고 문제풀이, 여기서 기출과 사설 같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 1은 조금 더 구체화를 해왔어요. 문학과 독서로 하게 되면은 기본 독해 도구를 5주 동안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와 문제 유형별로 가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운문문학 원칙 배우고 운문문학 개념어, 산문문학 개념어 배우고 산문문학 원칙 수필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매주 1시간짜리 강의를 들어야 되게 될 텐데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케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건 뭐냐면은 제 수업만 들어도 완벽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설, 제가 주는 거 이외의 사설 모의고사를 사야 된다거나 어떤 다른 교재를 사야 된다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완벽하게 가겠다라는 거에서 올케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 저의 시그니처가 뭐냐면 1대1대1이에요. 111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담 마크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랑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좀 4월 달에 조금 바빠요. 왜냐면 아무리 내신을 안 챙긴다라고 하더라도 시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쁜 시즌입니다. 그래서 4월을 제외하고 3월 모의고사 이전까지 매일 한 지문씩 1대1로 코칭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랑 수업을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보게 되겠지만 이 1대1 코칭은 원격으로 매일매일 진행이 돼요. 정해진 시간까지 한 지문씩을 풀어서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을 하면 제가 직접 그걸 보고 아 너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푼 것 같은데 이렇게 푼 건 문제다 해서 매일매일 코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코칭된 내용은 모두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코칭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학생이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여서 이런 부분을 첨삭을 받았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생이 이제 저한테 한 지문을 풀어서 보내줬을 때 독서와 문학에서 모두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잡지 못하는 것 같네. 땡땡이가 남긴 흔적들을 보면 지엽적이고 본인 눈에 꽂히는 단어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나 문제가 진짜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지금 땡땡이는 굿센스의 긍정의 의미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 뒤에 굿센스는 부러지기 쉽다고 했잖아. 즉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인데 한 단어에 매몰된 게 아쉽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학생이 푼 모든 흔적에 대해서 일일이 1대1 코칭을 줍니다. 이건 정말 어디서도 받아보실 수 없는 그런 어떤 케어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대형 강의에서 받을 수 없는 나의 문제점을 1대1로 바라봐주고 그걸 기록해주고 그거를 고쳐나가는 과정. 그게 이 1대1대1 전담 마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1대1대1 전담 마크는 어떤 지문으로 진행을 하느냐? 이 메일 다다르다에 있는 지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메일 다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주간지인데요. 매일매일 독서도 지문, 문학도 지문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설이나 다른 유명 강사의 주간지를 사지 않더라도 제 주간지만으로도 일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국어의 양을 충분히 챙겨줄 겁니다. 이때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보통 주간지들은 이제 사설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주간지들은 뒤에 그냥 해설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해설이 아니라 해설도 넣어놨고요. 해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손필기 분석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풀면서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다 손필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설은 보통 내가 틀린 문제만 이렇게 읽게 되는데 얘는 딱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현장감 있게 선생님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라는 비교 분석이 바로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를 못 넘은 학생들은 남아가지고 그 주차를 끝내야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독서도 지문, 문학도 지문을 매일매일 푼다고 했는데 총 4일 동안 풀어요. 저희가 일주일이 있죠. 그럼 하루는 수업하고 하루 모의고사 보고 5일 중에 4일 동안 이 메일 다다르다를 풉니다. 그럼 나머지 하루는 뭘 하냐? 트레이닝 테스트를 봅니다. 이거는 메일 다다르다에 같이 들어가서 나오는데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수업 들을 때는 끄덕여도 집 가서 다시 풀면은 대충 이런 말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왜지? 그리고 다시 자기가 독해하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 다다르다를 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주에 공부를 하기 전에 이 테스트는 완벽하게 복습 테스트. 수업했던 내용과 다른 지문인데 그 수업했던 내용처럼 읽어야 되는 애들을 골라서 와가지고 문장 단위로 이 문장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 문단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라고 물어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장 단위로 문단 단위로 제가 수업한 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게끔 완벽히 체어가 되게끔 만든 트레이닝 테스트고요. 기준 점수 미달 학생들은 재시험을 보셔야 되고 단순히 OX를 넘어서 답의 근거를 찾고 제대로 사고하는 것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7일 중에 하루 수업, 그 다음에 이제 5일 중에 4일이 매일 다다르다 주간지 풀고 하루가 트레이닝 테스트죠. 그리고 나머지 하루가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화투 모양으로 돼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12월이 아니라 11월까지 나가게 될 거고요. 고3 기출들을 제가 변형을 하고 사설 기출들을 약간 분석을 하고 변형을 해가지고 만든 모의고사고요. 이것 또한 제가 앞에서 메일 다다르다에 줬던 것처럼 이렇게 손필기로 된 분석지 그리고 매주 이렇게 성적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이전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5일 말까지 마킹을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집.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 이유, 글자만 읽고 글을 못 읽는 이유 중에 어휘력의 부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능국어 필수 어휘 3,000개를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어휘집의 포인트는 뭐냐? 제가 어휘집을 굉장히 세세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30개년의 기출을 다 분석을 해서 30개년 기출 중에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모를 수 있겠다 하는 어휘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 어휘들을 다시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고 산문에서는 인물 관련, 정서 관련, 사물 관련으로 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역별로
치밀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암기를 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을 거고요. 또 제가 예문도 굉장히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 자체를 외우지 못해도 문맥상으로 학생들이 추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휘집이다. 또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저희가 테스트를 볼 거예요. 수업할 때 저희가 한 번 쉬고 2교시 시작할 때 항상 테스트를 봐서 만약에 미통과를 한 친구들은 재시험을 보는 식으로 해서 어휘 관리까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대1 클리닉은 뭐냐?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전후로 그리고 따로 요일을 잡아서 저나 아까 보여드린 조교단과 1대1로 첨삭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저희 수업하는 정규 교재, 메일 다다르다, 모의고사, 테스트 모두 가능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혹시 본인이 사설로 뭔가를 듣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답이고 답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친구의 문제가 무엇이고 취약한 게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제 그런 클리닉이 이루어질 거고요. 요거는 현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이나 저희 어플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 자랑입니다. 이제 자체 사이트이자 자체 어플인데요. 이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학생들이 1차시, 2차시, 3차시 들었을 때 여기 보시면 영상, 현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당시에 수업을 현장에서 들었는지, 영상으로 들었는지, 조퇴를 했는지, 결석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고요. 클리닉 예약하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정해진 시간 중에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지금 해야 할 게 한 건 있어, 2건 있어 라고 알려주고 뭐를 몇 시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학생이 몇 시까지 안 했으면 경고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뭘 했고 안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안 한 거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료들도 올라가고 인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든 자료, 모든 영상, 자기가 해야 할 일 모두 확인이 된다. 심지어 학생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제가 재촉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학생과 학부모한테 카톡으로 아직 뭐가 남아있다, 아직 뭐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카톡이 발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뭘 안 하고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이 학부모와 대화하지 않으셔도 학부모님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으시고요. 학생들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했는지 전부 다 기록되는 완벽한 사이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하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클리닉을 진행하는 이유가 학생별 취약 파트를 알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별로 추가 교재가 나갑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자체 제작 EBS 문학 분석집. 이 문학 분석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제 석사 박사를 하신 분들, 석박사를 하신 분들을 제가 초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문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랑 제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분석부터 이제 그 어떤 변형 문제까지 완벽하게 나가고요. 자체 제작 5개년 기출 분석서 이거 3월부터 매주 한 권씩 해가지고 5월 말까지 나가게 될 거고요. 개인 취약 파트에 따라서 문법 단원별 문제를 추가로 준다든지요. 혹은 고전시가 너무 약한 친구들은 고전시 강의를 따로 주고 교재를 따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 제작 교재가 충분하게 제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게 있어도 다른 강의나 다른 교재를 사지 않아도, 다른 강의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일단 한 타임이 있어요.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 3시간 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인강으로 진행을 할 건데 나는 인강을 잘 안 듣고 또 나는 방학 동안 빡세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토요일에 9시 반부터 1시까지 문법을 8회에 걸쳐서 저희가 정리를 해냅니다. 1월 초에 1월 2일에 개강을 해가지고 8회 동안 문법, 수능 문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강의까지 같이 들으시면은 엄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도 한 번에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현장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저 또는 조교쌤들과 1대1로 클리닉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는데 모의고사를 집에서 혼자 봐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타협의 동물이라 혼자 보다 보면은 예를 들면 80분인데 내가 한 문제 남은 거야. 그러면 한 문제인데 뭐 어때? 하고 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풀고 있는데 너무 졸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하고 끊고 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가능한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거를 지향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11시와 2시에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일요일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11시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시간에 맞추고 OMR까지 실물 OMR 마킹하는 것까지 실전 분위기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저한테 케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학생들한테 받았던 수강 후기인데 한번 첨부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강 후기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하면 해당 번호 혹은 카카오톡 채널에 송희진 국어를 쳐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응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오로지 그리고 반드시 성적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수능국어 올케어반을 통해서 2027학년도 수능국어 승리하도록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